안녕하십니까. 허피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활로는 어디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5.18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죠. 네. 한미 합동훈련이 삼엄하게 그리고 최첨단 장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 어떻게 북한의 잠수정이 몰래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하고 들키지도 않고 도망간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국이나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5.18에 북한군이 들어와서 했다는 그런 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당시에 광주 진압작전을 했던 특전사에서 같이 합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북한군이었다면 광주에서의 특전사를 지휘했던 전두환 씨가야말로 바로 반국가 사범이고 처형받아야 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제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복지에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기득권 보수 언론의 세뇌에 따라서 복지가 아무 쓸데없는 비용이고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야말로 진정한 투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 900여 명의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매월 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백인 부유층은 이 실험에 반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 얘기 나오면은 기득권층이 반발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발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은 게을러져서 일을 안 할 것이고 술과 마약으로 돈을 낭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최소한의 생계가 기본소득으로 보장이 되자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창업 열풍이 시작된 것이죠. 아이들은 학교로 복귀했고 청년들은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에 주민소득은 118불에서 152불로 30%가 증가했습니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지 문제와 더불어 현대 전 세계의 가장 민감한 지금 이슈가 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일본에 최근에 죽었습니다만은 천재적인 그 일본 작가 또 예언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최근에 이렇게 일본의 인구가 급감한다면은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일본은 한국보다도 그 경제력이 뒤지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본보다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인구 감소국이다 하는 것이 바로 세계 국제기구의 지금 분석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슈가 되기 전에도 이미 유럽의 독일, 이태리는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즉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 될 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죠. 우선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1990년대 경제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마치 이명박 정권처럼 고속도로와 댐, 지방 공항 건설, 이걸 뭐 좋은 말로는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실제 사용하지 않는 지방 공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 돈을 만약에 청년과 교육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30% 이상 높은 투자 효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이제 요즘 조금 경제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전반적으로는 젊은 세대는 의욕이 없다는 거죠. 소비를 못하고 혐오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일본은 수출보다는 내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이 과거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태리를 보겠습니다. 이태리. 청년의 무려 70%가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직업이 없거나 비정규직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독립을 못하고 캥거루 주머니처럼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매년 4만 명 이상의 청년이 이태리 내에서 잡을 못 구하니까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도 심각해서 연금 지출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지출은 또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청년에 따라서 실업률은 무려 40%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빈곤하고 세금 수입이 감소하니까 또 노령연금을 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가난합니다.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일본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이 이태리에서는 과거 200만 원에서 지금은 1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이걸 가지고 이태리 사람들은 그냥 난리를 지금 치는데 이거 지금 줄어들었다는 100만 원만 해도 이거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부러운 거죠. 지금 노령연금 뭐 20만 원, 30만 원 수준 아닙니까? 수준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독일을 사례를 보겠습니다. 독일은 2008년도에 무려 10년 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다른 유사한 나라와 다르게 청년들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청년에 투자를 한 거죠. 대학까지 무사인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대학생 주거비와 생활 자금까지 지원합니다. 이거는 독일만 아니라 북유럽은 다 비슷합니다. 졸업 후에 취업에 실패하면은 처음부터 실업수당을 줍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단 졸업해서 취직을 해야 그 이후에 이제 실업을 맞아야 실업수당을 주는 거죠. 그리고 실업수당의 기간이나 금액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 다음 폭스바겐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2000년대 초에 폭스바겐은 자동차 산업이 위기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자동차 산업이 위기죠. 현대자동차도 중국에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GM도 지금 군산 공장 문제, 또 르노 삼성도 부산에서 지금 이제 수요 감소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2000년대 초에 따라서 이 위기 때 폭스바겐은 노사 간에 대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5,000명을 오히려 신규 채용할 수 있었고 또 그들에게 월 최소 300만 원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었다. 10년 전이니까 이건 뭐 상당한 금액이죠. 그리고 또한 직업훈련을 최소한 3개월 제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갔고 내수시장이 유지될 수 있었다 하는 성공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또 독일은 이제 집이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세입할 때 이제 주인은 노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노인의 집안을 돕는 그러한 종류와 시간에 따라서 월세를 차감해 줍니다. 현금을 주기보다는 월세에서 까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서로 이득이고 또 세대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러한 세대 간의 문제, 경제 격차 이런 걸 갖다가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서로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공존, coexistence라고 하죠. 더 나아가서는 co-prosperity,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청년 복지가 시급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고요?
늘 돈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건 핑계입니다.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쓸데없는 그런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돈을 4대강 같은 데 물 뿌려서 쓸 거냐, 또 안 사도 되는 그런 그 무기를 쓸 거냐, 살 거냐, 이런 것보다는 청년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장기적 미래를 위해서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독일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자, 독일은 그럼 언제부터 그러한 청년에 대한 충분한 복지를 시작했을까요? 197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일 때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불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 현재의 10분의 1일 때 독일은 이미 이렇게 청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복지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3만 불. 근데 대학 등록금 비싸죠? 또 대학생 주거비 생활자금 지원도 제대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학비를 빌려주는 수준이죠. 네. 그리고 일단 취직을 해야지 실직할 때 실업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생계에 급급하죠. 또 생산성을 높여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준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배고프니까요. 예,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청년만 아니라 기성세대 노후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청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들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청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할 어떤 마음이 없습니다. 겁이 나고 무섭고, 예, 처음부터 그냥 그 의욕이 없는 거죠. 왜냐? 한 번 실패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기회가 잘 안 주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처음 기회 자체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험과 안전을 회피하고 결국 공무원 시험, 그 다음에 어떻게든 그 가족 부모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그걸로 그냥 그 월세나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주 안전 위주, 무사 안일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반면에 북유럽의 모범 국가 핀란드. 핀란드는 실패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Day for Failure. 매년 10월 13일입니다. 핀란드에서는 실패한 경험을 공유하고 타인의 실패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해 줍니다. 왜냐? 성공한 사람들은 단 한 번에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인 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있는 것을 오히려 축하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핀란드는 그 결과 현재 세계에서 창업이 가장 활발한 나라입니다. 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제 개인에 대해서도 생각이 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첫 직장이 공기업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한번 들어가면은 뭐 그냥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공기업. 그러나 제가 느낀 공기업은 지금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과거에 80년대 중후반에는 굉장히 무사안이란 그런 관료주의 문화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전을 좋아하고 새로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루했고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마침 선배가 시작하는 그런 벤처 사업으로 뛰어들어서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벤처나 중소기업 또 이런 데서 지금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나름대로 고생했고 실패도 많이 맛봤죠. 그럼 불행하냐?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예, 편안하게 처음에 공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은 지금 뭐 거의 정년 지금 퇴직할 때가 됐겠죠. 예, 그러나 정년 퇴직한 제 동료들을 보면은 과연 행복한가? 뭐 물론 뭐 고생은 안 하고 살았죠. 그러나 고생 안 한다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입니까? 예, 그들이 맛보지 못한 다양한 도전, 변화, 새로운 걸 창출하는 그런 즐거움을 저는 맛봤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러한 그 스피릿이 매우 모자라죠. 그래서 특히 이 젊은이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이 소기업, 중소기업, 또 창업 이러한 도전을 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막상 해보면 고생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자, 독일 이야기 계속합니다. 독일은 아직까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두 개 대기업이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의 활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중간재를 생산하는 또 경쟁력을 가진 그러한 강소기업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또 직업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기능공을 양성합니다. 기능공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기능공 올림픽 가서 메달 많이 따고 어떤 자존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실제 직장에서 어떤 보수나 복지나 어떤 그런 것들이 충분하다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이러한 정부가 지원해서 양성된 체계적인 기능공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대학을 안 나와도 충분한 보수와 복지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결국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부심이 있으니까 본인과 속한 회사, 조직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수십 년을 근무하고 따라서 또 대기업과 협력해서 중소기업은 어떤 수직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대우도 비슷하다. 즉 독일의 경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은 거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한 90%, 80 몇 프로 정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 절반밖에 안 되죠.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독일에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독일이 그래서 바로 지금도 이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서도 경제 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정책이고, 그죠? 나아가야 할 방향, 문화인데 이건 결국은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정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성장 시대, 앞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또 자동화, AI 이런 시대에는 과거처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성장, 슬로우한 거죠. 그리고 조금 이러한 시대에서는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각자의 이기심이 아니라 공공적인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 cooperation, collaboration, coexistence, co-prosperity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위해서는 정치가 먼저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나서주는데 기존의 기득권 세력의 목소리만 가지고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 약자와 다른 가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을 대변하는 정당, 정치 세력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비례대표제인 거죠. 그거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성장의 대세를 인정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해야 된다. 지금까지 살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급변합니까? 국내만 아니라 해외, 환경, 또 갈수록 그냥 엄청나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이 현명한 것인가? 저성장, 새로운 삶의 방식,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장, 계속 커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진다는 거죠. mature, 이런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즉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말했듯이 천재 한 명이 10,000명을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건 과거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no more라는 거죠. 이제는 낙수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들, 수많은 개개인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살아야 된다. 상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밖으로만 나가려는 높게, 멀리, 빨리 크게 나가려는 그러한 원심력에서 이제는 안으로 모이는 그러한 구심력, 모여서 같이 협력하고 서로 도우는 그러한 문화,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서 각자 노리는 그런 이해, 돈 이런 거에서 욕심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토론하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어떤 거대한 걸 막 그냥 빨리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요. 작은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합의해서 자꾸 진전하는
우리가 그러한 문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참 경제 어렵고 정치도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 아직도 갈등이 많고 잘 타결도 안 되고 있고요. 각자 개개인의 생활은 힘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남북 간의 경제 교류, 이것이 사실 유일한 활로죠. 그래서 남북이 경제 통합할 때 2050년도 경에는 한국의 GDP가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을 앞지른다 하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짐 로저스, 세계 4대 메이저 투자가 중에 한 사람. 이분은 지금은 공공연하게 이 자기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입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죠. 예, 그게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류를 시작하지만 과거에 그 1990년대 독일처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독일 바로 옆에 나라 체코에서 이제 주재 근무를 했습니다만 지켜봤습니다. 급속하게 통합하니까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적 갈등, 문화적 갈등, 사회적 갈등, 비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독일의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교훈. 뭐냐? 자, 중국과 홍콩이 점진적으로 그 통합하는, 교류하는 과정을 거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경제 격차가 줄어야 되죠. 이게 너무 크면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남한의 대한민국의 수준을 일부러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수준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나라와 또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서 북한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주는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은 한국 기업이 북한으로 진출해서 북한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비즈니스, 이러한 것들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서 그 기본 소득을 어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보고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경제가 여러모로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오는 2월 말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 이걸 계기로 해서 분명히 남북한 교류는 급속도로 활성화될 것이고, 개성공단의 재가동, 또 관광의 또 재시작, 또 물류, 또 다국적인 협력,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의 정말 역사적인 호기, 이걸 놓치지 말고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해서, 또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중국의 동북 삼성의 동포들과 협력해서 우리 한반도에 지금 역사 이래 대행운 아니겠습니까? 대운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100년 전처럼 일본에 휘둘리지 말고, 또 다른 열강 때문에 우리의 이득이 침탈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체적인 파워를 유지하면서 잘 해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피스트였습니다.